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국민일보 일면입니다. 관세 데드라인 15%다. 미국에 마스가를 제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라고 하면서 EU와 미국이 관세 협상 타결을 지었다. 15%로 지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서서 일본도 미국과 15% 관세 협상 마무리를 지었죠. 그 얘기인즉슨 우리도 최소한 15%까지는 다운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현재 25%인데 15%까지는 최소한이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꺼낸 카드가 바로 이거다. 미국의 마스가를 제한했다. 마가는 들어봤는데 마스가는 뭐냐라는 거죠. 마가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건데 마스가는 이겁니다. 볼까요? 마스가.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네,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하는 게 바로 마스가다. 우리가 이걸 먼저 제안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이 프로젝트. 한국의 민간 조선사들이 대규모 미국 투자 그리고 정부 차원의 대출 보증 등 금융 지원 패키지를 담았다라는 겁니다. 네, 관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관세 협상은 트럼프 마음이다라는 얘기가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마스가 프로젝트를 얼마나 반색을 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입니다. 노란봉투법 국회 환경노동위 통과. 네, 노란봉투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이걸 이 책임을 노조에 묻지 않고 그리고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적으로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게 바로 노란봉투법이죠. 그런데 이 노란봉투법 어제 국회 환노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2번이나 거부권이 행사됐었는데 어제 속전속결 일사천리로 쭉 환노위까지 통과가 됐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 볼까요? 이 여당 주도로 야당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지만 여당 주도로 의결이 됐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달 4일에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까지 통과가 될 예정이다라는 건데 일단 경영계에서는 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려할 일인지 아닌지 요 얘기를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매일경제입니다. 삼성 파운드리 부활, 테슬라의 23조 공급이다. 네, 어제 삼성전자 드디어 7만 전자로 대략 한 1년 만에 올라섰습니다. 네. 왜 어떻게 올라섰느냐? 테슬라가 삼성전자에 23조 원 규모의 반도체 위탁 생산을 맡겼다라는 소식에 다시 7만 전자선에 올라섰다라는 거죠. 네. 잠깐 침체기 아니야라는 얘기가 있었던 삼성전자 화려하게 부활했다라는 얘기도 같이 나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2022년 윤 취임식 초청 30여 명 특검 수사선상에 2022년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취임식을 했을 때 그때 초청이 됐었던 사람들 30여 명이 현재 특검의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다라는 겁니다. 당시 취임식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초청한 사람보다 김건희 여사가 초청한 사람이 더 많았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특히 여기 볼까요? 건진법사가 건희2 라는 연락처로 이 초청을 요청한 사람들, 지금 현재 통일교 관계자 4명도 이 30여 명의 명단 안에다 포함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명단은 사실 수사 경과에 따라서 30여 명보다 더 플러스 알파로 늘어날 수도 있어 보인다라는 거죠. 특검이 일단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건데 이 얘기도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북 볼 일 없다는데 정 한미 훈련 조정 건의. 네, 어제 김여정 부부장 김여정 북한 노동당의 김여정 부부장을 얘기를 합니다. 8월로 예정돼 있는 한미 연합훈련을 비판하면서 이재명 정부랑 마주 앉을 일 없어요. 볼 일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죠. 통일부 장관. 그렇다면 한미훈련 조정하는 방안을 대통령한테 건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문제는 훈련은 한미가 하는 만큼 우리 생각만 조정하겠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미국도 여기에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또 우리가 조정을 한다면 조정한 뒤에 북한이 그럼 마주 앉고 서로 볼 것이냐 여부도 관건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초록빛입니다. 온통 초록빛이죠. 혹시 예쁘다 생각하시나요? 여기가 어디냐? 지금 대청호입니다. 대청호는 대전, 충청의 식수원이죠. 그런데 이렇게 온통 초록빛으로 물들었다. 잉크를 푼 게 아니고요. 요즘 더워도 너무 덥죠. 그러다 보니까 녹조가 녹조라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지금 식수원이 이렇게 녹조로 잔뜩 뒤덮였다라는 얘기, 더운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떠나서 이제 마시는 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좀 되네요. 오늘은 눈길 가는 기사 좀 하나 갖고 와봤습니다. 이거 볼까요? 소비 쿠폰 일주일. 소비 쿠폰 21일부터 신청이 가능했었고요. 신청하고 이튿날부터 나왔으니까 대략 한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돼서 봤더니 한국일보가 봤더니 생수, 찌개, 반찬 판매가 좀 늘었다더라라는 겁니다. 소비 쿠폰을 쓸 수 있는 이 편의점, 3대 편의점의 매출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편의점 매출 증가 품목이에요. 먼저 CEO의 경우에는 1위 생수입니다. 날이 더워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가정 간편식이 2위입니다. 43%가 넘게 늘었고, 그다음에 양주도 좀 늘었어요. 41% 넘게. 그다음 뭐 건강음료, 건강식품 등등이 있고, GS25의 경우에는 국탕 찌개류가 337.6%가 늘었고요. 국산 우유, 고기가 252%가 넘게 올랐고 해산물도 200%가 넘게 올랐다. 주로 밥상에 올라간 반찬이 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세븐일레븐은 직접 반찬으로 만들어서 파는 반찬류 80%, 고급 아이스크림 60%, 기저귀가 이거 필수품이죠. 아이 있는 집. 기저귀 60%가 올랐다라는 겁니다. 제목처럼 생수, 찌개, 반찬의 판매가 상당히 늘었다. 라는 얘기, 이거 소비 쿠폰으로 인해서 밥상이 조금 더 풍요로워지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가능하죠. 날도 더운데 좀 잘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들어가 보겠습니다. 더 세졌답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노란봉투법 속전속결 내주 본회의 처리한다. 한겨레 일면입니다. 네, 어제 노란봉투법이 아까 일면에 나왔죠. 환노위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이 어떤 법인데 잠깐 같이 볼까요? 노란봉투법. 아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이런 겁니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그러니까 하청 말고 이 원청 사업체에 대한 이 원청의 책임이 더 강화되는 겁니다. 직접 교섭도 가능하고요. 책임도 다 져야 된다라는 거. 근무 조건뿐 아니라 경영상 해고 등의 쟁의 행위의 범위가 상당히 확대가 됐다. 그리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됐다. 노조가 파업을 하면 이로 인해서 생긴 손해배상액을 보통 노조에 청구를 하죠. 그런데 청구하지 않도록 청구를 좀 제한했다라는 게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법이 통과가 되기까지 상당히 많은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죠.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여러 곳에서 이렇게 이를 통합조정안 위원회 대안을 청구가 제한되는 손해로 현행 아무리 좀 다수당이라도 이런 식으로 좀 다수당에 부탁도 드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시간을 좀 갖고 하자. 배경입니다. 팀의 의원들 지금 퇴장하고 계신데요. 이 정도 정법이에요. 노동 상권을 보장하는 법입니다. 내가 정당 잡습니다, 진짜. 갈라치기 정당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다 퇴정을 하셨습니다.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오늘 법안 소위에 합의안이 마련됐다라는 점을 어떠한 협의도 없이 노조법 2, 3조 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했습니다. 이는 네, 보셨나요? 환노위에서 야당이 강력하게 좀 반대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통과가 됐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야당 국민의힘에서는 이 국회 이 기자회견장에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반박을 하는 모습까지 같이 보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상당히 굉장히 이 진통 끝에 좀 통과가 된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수진 의원님. 사실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민주당과 뭐 꼭 노란봉투법 말고도 여러 가지 좀 충돌되는 부분이 있었죠. 근데
어제 상황은 평소에 국민의힘이 강하게 비판하고 반발하는 것보다 좀 더 수위가 높게 반발을 하는 것 같더라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민주당은 노동 3법 보장하는 법인데 왜 자꾸 반대하느냐라는 거거든요. 이 법 자체는 심각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제 갑자기 이렇게 통과된 배경에는 대통령이 이 말씀 하시잖아요. 빨리 통과시켜라. 그래서 완전히 급발진을 해가면서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노란봉투법 자체가 뭐가 문제냐면 우리 예전에 거부권에서 윤통 전 대통령 때 그 거부권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훨씬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력한 법이면 결국은 기업 죽이기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그때 대선 후보 시절에 그 경제 5단체장 만나서 이 얘기를 해요.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 경제를 살리는 것은 바로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한 지가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예전에 과거 발언을 보면 이 얘기가 나와요. 삼성 등 대기업 재벌 해체에 목숨 걸겠다. 그러면서 이런 상반된 얘기들이 나와서 저희가 혹시나 하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도 야당일 때보다는 대통령이 됐을 때는 균형 감각 있게 경제 살리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니 믿어보자 했는데 갑자기 노란봉투법을 처리했고 더 중요한 건 또 상법도 어제 소위 통과됐습니다. 노란봉투법, 상법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또 거기다가 지금 관세 너무 어려운 거 아시지 않습니까? 관세 그리고 법인세 인상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기업 보고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노란봉투법 자체는 지금 근무 환경뿐만 아니라 기업들, 노동자까지 결국 죽이든 그런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준호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노동자를 위하는 법이라기보단 기업을 죽이는 법 아니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거든요. 노란봉투법이 거부권만 2번째 행사가 됐었고요. 이번에 이제 3번째 이제 통과를 앞둔 법안이 됐고, 그 다음에 쌍용차 그 발단이 됐던 그 사건으로 기준으로 보면 이미 5년이 넘은 지금 그 현안이 지난 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정권 교체 이후에 그 노동관계와 관련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법안인 건 맞는 거고, 그럼 내용이 이게 기업 죽이기 내용이냐라고 하면 상법 개정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취지가 지금 개미 투자자들 보호를 위해서 코스피 지수를 올리겠다. 주가 코스피 5천까지 향해 가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지금 3,200까지 돌파를 하면서 역대 최고의 지금 그 지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기업 투자 자금 조달이 쉬워지는 게 어떻게 기업 죽이는 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노조 관계 관련돼서도 2번이나 막히면서도 지금 통과되지 못했던 내용, 새로운 노조의 요구사항은 끊임없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노조법이 통과가 될 때는 기존 내용보다 노조의 그 요구사항이 한 개라도 더 반영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지금 사전에 미연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정부에서도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어야 된다. 그리고 이미 5년 동안 넘었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2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하는 동안 여야 간에 이 그 노란봉투법 관련된 내용과 관련된 토론이 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일시 처리됐으니까 이거를 모두 다 뭐 기업 죽이기 프레임으로 매도하는 거는 그건 좀 너무 좀 극단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기본적으로 노란봉투법의 처음의 시작 자체가 쌍용차 사태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시작이 되는 건데 그게 벌써 5년이 됐는데 진작 통과가 돼도 통과가 됐었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오히려 늦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아까 최수진 의원님께서 좀 대통령 말 한마디에 급발진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죠. 어제 상황을 좀 같이 볼까요? 네, 어제 오전 7시 30분에 당정 간담회가 일단 있었습니다. 보통 법안 통과하기 전에 당정 회의를 하죠. 당정 간담회가 있었고, 그리고 오전 10시에 일단 법안 심사 소위가 먼저 열렸습니다. 근데 열린 이 소위가 뭔가 계속 진통을 겪으면서 정회가 되고 파행이 되고 하면서 시간이 계속 지체가 되다가 저녁 7시가 돼서 소위가 통과가 됐죠. 그리고 저녁 8시에 이제 전체 회의가 또 바로 열립니다. 전체 회의가 열리고, 그리고 이 2시간쯤 지나서 저녁 이 밤 10시쯤에 이 환노위 상임위를 전체 이 통과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8월 4일 다음 주 월요일에 아마도 법사위 본회의까지 다 처리가 될 거다라는 건데, 근데 정준호 의원님 지금 말씀은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처럼 여야 간에 계속 대치하고 2번이나 거부권 행사가 되면서 잘 논의가 안 됐는데, 이번에 왜 대통령 말 한마디에 너무 갑자기 일사천리로 속도를 내는 거냐라는 취지의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 뭐 지금 저희가 뭐 환노위 일정을 제가 뭐 깨고 있지는 않는데요. 물론 이제
8월 달에 지금 본회의가 예정이 된 게 뭐 8월 4일하고 18일 뭐 본회의 정도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8월 4일 날 법사위에서 그러니까 그 우선 법안을 분류를 하다 보면은 당연히 진작 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거부권이 여러 번 행사가 된 법안이 우선순위로 올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김영훈 장관이라고 하는 이제 현직 그 노동자 장관이 이제 임명이 되고 나서 관련된 부분을 장관도 이제 노조와 양대 노총과 뭐 협의도 좀 해야 되고 하는 거 보면은 그런 부분들에 앞서서 이런 관련된 현안 법안이 우선 통과가 된 다음에 관련된 얘기를 진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김영훈 장관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취임사에서도 국회 와서 인사를 할 때도 노동자의 시각에 조금 더 맞게 한번 관련된 내용을 좀 진행을 해보겠다는 얘기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입증으로 이런 노란봉투법 같은 거는 좀 신속하게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맞다. 그리고 기업과 관련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지금 상법 개정안을 통해 가지고 기업에 불리한 결과가 또 나오지 않고 자금 조달이 쉬워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묶어서 균형적으로 좀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최수진 의원이 아까 얘기가 좀 약간 다르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지금 이 기업이 지금 어려운데 상법 개정안에다가 지금 관세도 어렵고 근데 이렇게 노란봉투까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기업 죽이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준호 의원은 상법 개정안은 오히려 기업 자금 조달을 돕는 기업을 돕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건 이거 저건 저거 좀 따로 떼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라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거 아니거든요. 상법을 사실은 1차적으로 통과된 거는 여야 협의하에서 통과된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거는 집중투표제부터 원래 하기로 했던 원안을 지금 통과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란봉투법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거부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협의를 하고 시간을 갖고 공청회와 당연한 양쪽의 목소리를 듣고 합의해서 하자는 얘기였습니다. 사실 이건 그 무분별한 정말 불법 투쟁을 오히려 선동할 수 있다. 그러면 기업이 죽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결국 노동자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무엇이냐. 기업이 살아야 같이 잘 사는 거 아니냐. 뭐 해외로 다 떠나려고 하고 있고 사실 기업은 되게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들이 경제 지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기업이 살아야 결국 노동자도 사는 거고 다 같이 선순환으로 사는 건데 지금의 이런 상황 자체가 상법 개정안도 물론이고 지금 생각이 좀 두 분이 다르신 거예요. 지금 다른 상법 개정안은 지금 이 기업을 죽이는 거다 아니다 기업을 도와주는 거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지금 생각이 완전히 좀 다른 그런 상황인 건데 다음 기사를 좀 같이 이어서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더 센 노란봉투법 처리, 주한 유럽 상이 한국서 철수할 수도. 네, 주한 한국에 있는 유럽 상의에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기 좀 볼까요? 주한 유럽 상의가 입장문을 냈는데 해외 기업들이 노란봉투법으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유럽 상의는 한국에 투자한 해외 기업들은 노동 규제로 인한 법적 리스크에 민감하며 교섭 상대 노조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교섭 거부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좀 이게 정준호 의원 좀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주한 유럽 상의에서 입장문을 낸 경우는 사실 잘 흔히 보지는 못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노란봉투법이 우리가 이 경영하는 데 있어서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이 나쁜 법 아니겠느냐 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낸 건 이례적 아닙니까? 이례적이긴 합니다. 네. 유럽 상공회의소 입장문 자체도 저도 지금 언론에서 처음 접하는 거기는 해요. 근데 사실 좀 시청자분들이 좀 정확하게 아시면 좋을 게 이게 좀 사실 핑계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지행 같은 경우에서도 철수 얘기를 하면서도 실질적인 경우는 FTA 때문에 한국에서 자동차를 제작을 하더라도 미국의 관세적인 부분에 좀 혜택이 있었는데 네. 지금 워낙에 지금 미국발 관세 파동이 이제 출렁이다 보니까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있어서 수지 타산이 안 맞으니까 해외로 철수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뭐 노동법 관련된 내용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것도 더 우리한테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우리는 철수를 더 진지하게 고민하겠다. 이 정도 수준에서 얘기가 나오면 되는데 네. 유럽 상공회에서는 아예 이걸 노란봉투법을 직접적인 철수 원인으로 지금 지목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말이 좀 성립이 안 되는 부분은 요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은 교섭 상대 노조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교섭 거부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네. 근데 그럼 교섭 상대 노조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교섭 상대 노조를 분명하기 위한 제도가 뒷받침된다라고 하면 이런 리스크도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제도적인 보완을 앞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에 있는 그 경제 단체가 이렇게 우리 국내 법에 대해서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우리는 떠날래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과도한 간섭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은 유럽 상의에서 입장을 낸 건 이례적이긴 한데 근데 그들의 걱정의 내용을 보면 추후적으로 다 이게 제도적으로 보완 완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까지 어떻게 보면 꼬투리를 잡아서 우리 나갈 거야 라고 반협박성 발언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주한 유럽상의 요 뒷부분이죠. 앞부분에는 이런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더 센 노란봉투법 처리. 우리가 하는 노란봉투법에 아니라 더 세다? 뭐가 더 센 거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수진 의원님, 뭐가 더 세진 겁니까? 기존에는 노동 아까 얘기하셨듯이 네. 범위가 좁은 데를 다 넓혀놓은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그 노동에 대한 파업에 대한 범위도 그렇고 네. 그거의 대상자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그 파업하는 기간 동안 네. 그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은 그리고 유예를 1년으로 뒀다가 6개월에 바로 시행한다고 했고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노란봉투법 나온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아마 세계적으로 이런 노동법은 없을 겁니다. 네. 역대 이런 노란봉투법은 없었다. 세도 너무 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기사 좀 다시 한번 가볼까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파업 손해 면책 소급, 노조 요구 반영. 근데 이 부분은 정준호 의원님 보통 법을 만들 때 소급 적용되는 경우는 굉장히 손에 꼽을 만큼 이례적인데 이번에는 소급되는 걸로 통과가 된 것 같거든요. 이제 그 법이 형사처벌이나 이런 게 소급처벌이 된다는 건 위헌성이 높은 부분인데 네. 손해배상 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안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청구 안 한 그 청구권은 상실시키겠다라는 법은 그렇게까지 유연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소송이 진행이 되고 청구가 돼 있는 걸 건드린 게 아니라 네. 당신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는 저기 더 이상 이제 문제되지 않는 걸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라는 내용이라서 좀 구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소급 적용이라고 해도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가지 않은 좀 정체돼 있었던 유명무실한 부분에 있어서 소급 적용을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수는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 사안 갖고 어제 아침 7시 전부터 거의 하루 종일 여야가 계속 이 갈등 양상을 보였었던 거죠. 이거 다음 달 4일 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데 법사위에서 한번 본회의에서 한번 또다시 여야가 충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태도 전환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공천 개인 말 바꾼 윤석열 전화 받았다. 특검에서 진술을 했다라는 거죠. 윤상현 의원 지난 27일, 그러니까 그제죠. 김건희 특검에 출석해서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대체 들어가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라는 건데 이 조사에서 김영선 좀 해줘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얘기, 요 전화 내가 받았습니다라고 직접 진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앞서서 기억하시나요? 이 윤상현 전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들어보고 오시죠. 김영선이 그냥 사선위원회에다가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는데 좀 해주지 뭘 그러냐. 내가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제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대통령님. 또 대통령도 저에 대해서 이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어요. 뭐 해라 저 해라. 대통령이 김영선을 공천 줘라? 저한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 할아버지가 얘기를 하더라도 설사 우리는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네. 윤석열 의원, 대통령이 나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지 않아요. 설혹 얘기했어도 내가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특검에 나가서 전화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정준호 의원님. 왜 윤상현 의원은 입장이 바뀐 걸까요? 인터넷에 보면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거에 맞는 사례일 수 있습니다. 근데 윤상현 의원 입장을 제가 알 수는 없지만은 네. 그 당시에
나한테 이래라 뭐 해라 지시한 적 없다라는 거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었던 시절의 워딩이고 그다음에 대통령 지위가 바뀐 다음에 윤상현 의원 입장에서는 김건희 윤석열 부부의 공천 개입이 무죄가 나올 수가 없고 제가 확실하다는 게 확신이 생기니까 공범자의 지위에서 빨리 선처를 받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제 태도 전환이 됐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탈출은 지능순이다. 네, 탈출은 지능순이다. 빨리 탈출해서 공범의 자리에서 좀 벗어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네. 지금 윤상현 의원 이 뭔가 전에 얘기했었던 거 입장이 상당히 180도 바뀐 상황인 건데 아까 그 얘기도 했었죠.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내가 휘둘리지 않아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윤상현 김영선 해줘라 윤회 전화 받아. 공관이 전달 정황도. 전화는 사실 받을 수 있죠. 근데 받고 예 혹은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하고 그냥 거기서 끝났을 수 있는데 이 전화 받은 내용을 공관위에 전달한 정황도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 볼까요? 특검팀은 윤 의원이 이를 그러니까 이 전화 받은 내용을 한기호 당시 국민의힘 사무총장 겸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한테 전달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를 했다라는 겁니다. 최수진 의원님. 사실 이게 윤상현 의원이 자기만 듣고 말았으면 거기서 끝날 수가 있는데 지금 공관위 부위원장 당시 사무총장한테도 이거를 전달을 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사안이 좀 커질 수가 있어요. 자칫 당시 공관위 전체가 특검 조사를 받아야 될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저희 당원 당규에 대통령이 공천 개입을 금지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뭐 전화 정도는 추천하는 전화를 할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네. 그래서 뭐 알겠습니다. 뭐 우리의 그냥 입 서비스 차원에서 했었던 일이라고 저도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최근에 그 한기호 국민의힘 사무총장님한테 말씀을 이제 했다고 하니 좀 더 이거는 조사를 통해서 좀 더 밝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검이라는 게 무서운 게 이 특검을 통해서 인지한 사건 그거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너무 짜놓고 특검 수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나올 때마다 그 주의를 완전히 그러니까 참고인 조사까지 저희가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주 금요일마다. 그랬을 때 결국 의원회관이나 집에서 가져가는 게 핸드폰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진 출두하고 또 이런 것들 압수까지 시작해서 전체가 너무 방대하게 필요 없이 수사 낭비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정말 지치지 않도록 특검에서 좀 현명하게 수사해 주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최수진 의원님 말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김영선이 좀 해줘라 라는 얘기가 실제 공관위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조사를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지만 하지만 특검이 인지하는 수사를 더 추가해서 확대해서 할 수 있다는 그 부분 때문에 마냥 범위가 넓어지면 이것도 또한 문제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일단 윤상현 의원이 기존에 입 꼭 다물고 있다가 뭔가 입을 열었다라는 얘기는 이걸 토대로 특검의 수사가 더 확대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윤상현 의원이 본인이 특검에서 한 얘기가 당연히 공개가 될 걸 좀 알고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 어떤 질문 위주로 조사 받으셨나요? 오늘 뭐 평상시에 얘기 나오는 거 평상시에 뭐 얘기 나왔던 것들하고 해서 제가 아주 성실하게 또 진실되게 대답했습니다. 김영선 의원 공천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연락 받으신 적이 없다 이런 그거는 이제 뭐 제가 성실하고 진실되게 말씀드렸으니까 또 다 아시게 될 거고요. 독추에서 언급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또 알게 될 거예요. 하여튼 성실하게 또 제가 수사에 협조했다는 거. 공천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이시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또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정준호 의원님. 지금 계속 웃으면서 뭐 나는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으니까 뭐 알려질 거예요. 알게 될 거고요. 알려질 겁니다.
하고 차를 타고 윤상현 의원이 밤샘 조사받고 떠났거든요. 근데 이건 무슨 뜻이냐? 1번, 검찰이 흘리겠지라는 취지의 얘기인 거냐, 아니면 2번, 검찰이랑 나랑 좀 얘기된 바가 있어라는 얘기인 건지 무슨 뜻인 겁니까? 자기 손을 떠났다는 거죠. 나는 다 얘기를 했고 진술을 다 했다. 그래서 성실하게 진실되기라는 말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미 다 했다. 그러니까 나는 할 말 더 했고 진술 아껴둔 게 없으니까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시간 지나면은 검찰에서 브리핑을 하던 자기는 이제 똑같은 얘기를 뭐 2번 반복할 필요는 없으니까 한 번에 조사가 끝내게 다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진지하게 진실하게 성실되게 왜 특검 앞에서만 그러고 작년에는 못 그랬는지는 한번 그건 뭐 다른 문제로 생각을 해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윤상현 의원은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바 있는 그대로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특검에서 나를 더 부르지도 않을 거다라는 생각도 사실 저변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내가 아는 바는 있는 그대로 다 얘기했어요. 내 손 떠났습니다. 라는 얘기라는 지금 그 말씀인 건데, 윤상현 의원 과거에 했었던 얘기와는 살짝 태도가 좀 변했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지금 그래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윤상현 의원 말고 이 사람도 변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다음 기사 볼까요? 특검 언론사 단전 단수 이상민 영장 청구입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역시 입장 좀 변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 이 특검에서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뭐냐? 내란 중요 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3가지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혐의를 보면 정준호 의원님, 내란 중요 임무종사 혐의 이거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현재 받고 있는 그 혐의거든요. 우리가 아는 김용현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에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그럼 이상민 전 장관도 그 급이다라는 겁니까? 맞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가 좀 특이한 거는 양형이 굉장히 세지는데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가능한 범죄고요. 김용현 장관 얘기를 하셨지만은 김용현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 지휘권자입니다. 그런데 이상민 그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이 범죄 혐의 적용에 의미가 있다는 거는 민간인 분야에서 첫 뭔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지목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핵심 관련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 언론에는 단전 단수와 관련 지시가 있었다는 거 부분이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다른 부분이 더 있을 수도 있다. 실제로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서는 그 계엄 이후 첫 국무회의에 소집되기 전에 사퇴를 해버려가지고 그 다음에 국회에 출석을 해서 국무위원들 내란 그 가담시에 국무회의 때 어떤 언행을 했는지 나와서 얘기를 해보라 했을 때 그 질문을 받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안 알려져 있는 뭔가 핵심적인 모의 관계가 있을 수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단전 단수 지시였을 거다.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은 핵심적인 모의의 정황이 뭐 이상민을 통해서 이제 밝혀질 수 있다. 좀 그렇게 한번 추측해 보겠습니다. 네, 사실 시청자분들은 왜 자꾸 법적인 거를 정준호 의원님한테 물어봐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준호 의원님이 서울대 법대 나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법 내용을 좀 여쭤보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살짝 좀 말씀을 드려요. 근데 말씀은 이런 거죠. 그만큼 지금 현재 이상민 전 장관 역시 특검에서는 김용현 장관의 못지않게 상당히 좀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한 인물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해주신 거예요. 이상민 전 장관 지금 이 받고 있는 혐의가 3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상민 전 장관은 그럼 앞서서 12.3 비상계엄 관련해서 본인이 받고 있는 언론사 단전 단수 등등의 이런 얘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느냐 들어보고 오실까요? 단전 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소방청장을 지휘하거나 어떤 지시를 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이 위헌이다, 위법이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지 이렇게 비상계엄이 약 45년 만에 선포됐을 때 국민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상당히 걱정과 우려를 했고, 그렇다면 대통령령을 우리가 만류해야 되지 않는가. 네, 지금 이상민 전 장관이 헌재에서 했었던 얘기는 단전 단수 지시한 바 없다. 그리고 나는 계엄을 반대했었던 사람이다. 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이상민 전 장관이, 최수진 의원님, 입장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금 이 시점에서 바뀔 것이냐라는 거죠.
뭐 바뀌고 말고 할 거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진솔하게 얘기하는 것이 답이다. 결국은. 왜냐하면 이게 뭐 한 사람 얘기만 듣고 결정할 사안들은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보고 정황을 볼 거예요. 근데 제 생각은 이게 어떤 정치적 명령 체계에 들어있었던 건지 아니 진짜 관료 행정부의 역할로서 본인이 수장으로 한 역할이었는지 이런 것들도 다 파헤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좀 명명백백 밝혀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요 없는 사람까지 확대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진솔하게 얘기를 하고 크게 모든 일들이 너무 확대되지 않고 지난번 종교 탄압까지 갔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빨리 그 시일 내에 특검 시일 내에 마무리되기를 좀 바랍니다. 네. 이 최수진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약간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생각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힘겨운 시기가 좀 곧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도 또 살짝 좀 듭니다. 뭐 입장이 바뀌고 말고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다 얘기를 하고 그에 맞게 처벌받을 사람은 받고 다만 너무 확대해서 다 이 수시는 이런 수사만 되지 않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어제 박지영 특검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서 결론을 내렸다.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협성 등을 고려했다. 사실 이게 정준호 의원님,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재범의 위험성 이게 다 구속영장 발부 요건인데 이걸 다 검토해서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결론 내렸다는 얘기는 100% 영장 나올 거예요, 발부될 거예요라는 굉장한 자신감인 거거든요. 특검의 믿는 구석은 뭘까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모르는 사실관계가 모의관계가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는 그다음에 자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은 기록상의 자신일 수도 있고 윤상현 의원이 태도를 바꾼 것처럼 이상민 장관도 구속영장 앞에서 입장의 진술이 번복된다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도 포함하는 개념일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네. 마지막 말씀이 굉장히 여운이 남아요. 지켜보시죠. 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우리가 아직 모르는 내용을 특검이 쥐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사실관계를. 그리고 현재 이 구속영장 자체가 청구가 된 것 자체가 이상민 전 장관한테는 일종의 압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다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좀 봐야 되는 거다. 특검이 좀 나름 생각하는 게 있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최 의원님. 저기 보면 범죄의 중대성 그거는 밝혀봐야 알고 증거인멸 우려 있을까요? 재범, 특히 재범의 위험성? 저는 지금 특검에서 너무 과대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도주 우려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할까?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은 듭니다. 지금 약간 두 분의 의견이 좀 갈리는 차원인 것 같아요. 지금 갈림길입니다. 글쎄 이게 정말 중요한 요건인데 발부 요건이 될지 안 될지 나는 반댈세 아니다.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 영장이 발부가 될지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생지옥입니다. 생지옥. 기사 같이 보시죠. 소환 통보에도 윤침묵, 김건희 특검 뾰족한 수 없어 고심이다 라는 겁니다. 네. 지금 소환 통보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계속해서 구속 이후에 침묵하고 있죠.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도 29일 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특검에서 오전 10시까지 나와서 조사 받으세요라고 한 날이 바로 오늘이죠. 그런데 오늘도 이제 안 나갈 것 같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한 90% 이상 안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근데 어제 오정희 특검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직접 들어보실까요? 특검은 지난주 월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하였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직까지 출석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네. 안 나오겠지라는 얘기들은 굉장히 많긴 합니다만 이창근 의원님 지금 특검보 얘기를 들어보면 딱히 우리한테 뭐 별다른 얘기는 없었어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은 오는 겁니까 그럼?
참석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별다른 이유를 내세울 수 없는 것이 지난번 불출석할 때는 건강상의 이유를 내세웠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교도관 측의 건강상의 이유가 딱히 없다 이러한 또 의견도 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핑계는 안 통하는 것이고 재판까지 불출석하는 걸 봐서는 네. 모든 것이 본인이 출석하지 않고 이렇게 일종의 불평 불만을 넘어선 거부 그 자체로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말씀은 아마도 안 나올 거다. 뭐 건강상의 이유라고 더 이상 될 수도 없는 게 교도관 이 교도소 쪽에서 구치소 쪽에서 뭐 건강상의 문제 없는데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또 그 이유를 갖다 대겠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경민 변호사님 이게 지금 별다른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은 상태로 그냥 어떻게 보면 무단으로 그냥 안 나와 버리게 되는 것일 텐데 안 나온다고 하면 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계속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조사에 이렇게 협조를 하는지 여부도 사실은 이제 뒤에 뭐 구속영장을 이제 청구를 하는 부분, 보통 이제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재판에 있어서 양형을 이제 뭐 정할 때 있어서도 수사나 재판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는지 이 부분을 따지게 되는데 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이익은 본인이 이제 감내를 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하는 태도인 것 같고 여기서 더 이제 불출석의 의지가 보이는 대목은 변호인 선임계조차도 제출을 안 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란 특검에는 선임계를 제출을 해놨어요. 근데 김건희 특검에는 아직까지 선임계를 제출을 해놓지 않았으니까 본인이 만약에 출석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변호인 선임계를 아직 제출을 하지 않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상태니까 시간을 더 달라라고도 요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변호인 선임계조차도 들어가 있지 않은 단계인 걸 보면 애초에 수사에 협조를 할 의지 자체가 없지 않았나. 그래서 뭐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뭔가 이 정치적인 메시지를 좀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게 뭐 자신에 대한 정치적인 압박이다, 탄압이다 이런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네. 그 연장선상에서 수사에 대한 협조를 좀 거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임계도 제출을 하지 않은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좀 추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사에 응할 의지 자체가 없다는 게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은 거 거기에서부터 드러난다. 내란 특검에 냈지만 김건희 특검에는 안 냈기 때문에 이걸 또 얘기를 하면서 뭔가 계속 시간이 딜레이 지체가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사실 아까 얘기 중에 살짝 나왔습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 검찰 특검 쪽에 얘기를 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죠. 건강상의 이유다. 건강이 계속 안 좋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치소에서는 우리 입소할 때 문제 없었는데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내가 직접 윤 전 대통령 만나보니 상당히 문제가 있더구만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네. 심평 변호사 어제 SNS 글을 올렸습니다. 같이 볼까요? 구검댕 독방은 불과 1.7에서 1.8평밖에 되지 않은 협소한 곳이었다. 내가 만나러 가보니까 책걸상은커녕 골판지 받침대 하나다. 쭈그리고 앉아 간신히 식사하고 성경책 읽는 거 외에는 어떤 지적 활동도 할 수 없는 처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운동도 할 수 없어서 소화에 문제가 생겨서 애를 먹는다는 말씀도 같이 했다. 밤에 누우면 꼼짝달싹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거 한마디로 처참한 주거 환경 생지옥이다. 괄호하고 헤론디얼스라고 영어 표현까지 같이 이거 생지옥이에요 라고까지 올렸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거 서방의 다른 나라들이 좀 이거 도와주세요. 적절히 좀 개입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서영주 대변인님. 생지옥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다라는 게 심평 변호사의 얘기입니다. 일단 심평 변호사께서는 국민들에게 거짓을 얘기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교정시설이 무슨 캠핑장입니까? 사실상 뭐 갖출 걸 다 갖춰야 됩니까? 교정시설은요. 죄를 짓고 간 사람들이 거기에서 판결을 받거나 또 반성하는 그런 곳입니다. 일반과는 달라야 되죠. 그래서 뭐 에어컨도 설치해달라는 건 말도 안 된다는 얘기이고요. 그리고 사실 확인해 보니까 윤석열 피해자가 있는 곳은 1.7평이 아니라 3.4평입니다. 평수로 3.4평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시절에 구속시켜서 수감을 시켰죠. 똑같은 방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가 다르죠?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한 대로 성경책을 읽을 만한 공간도 안 된다. 보통 지금 윤석열 피해자가 살고 있는 곳은 재소자 4명이 살 수 있는 곳을 준 거예요. 최소한 특혜를 준 거죠. 그런데 무슨 생지옥입니까? 그러면 다른 재소자들은 저거보다 더 작은 2평 남짓에서 4명이 지내는데 그러면 그거는 뭐라고 해야 되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평 변호사가
국민들을 호도한다고 하는 것이고 책을 읽을 수도 없다. 의지만 있으면 읽지. 의지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송영길 전 대표도 페이스북을 보니까 네. 11개월 수감 생활 했죠. 별건 사건으로. 그래서 구치소에 있었는데 그 송영길 전 대표는 2평짜리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11개월 동안 300권을 읽었답니다. 책을. 의지 문제 아닙니까? 근데 지금 무슨 대단하게 정치적인 정치범도 아니라 내란 행위에 있어서의 무기징역과 사형에 대한 중범죄를 저질러 놓고 그나마 3.4평의 특혜를 받는 그런 예우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생지옥이다? 전혀 아니다. 그리고 미국 개입해달라? 제발 이런 좀 망상에 빠진 얘기들 좀 이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심평 변호사 왜 거짓말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1.7평, 1.8평 아니다. 3.4평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니 그러면은 뭐 구치소가 엄청 좋아야 되는 거예요. 캠핑장입니까?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 중에 송영길 전 대표 얘기가 살짝 나왔죠. 오늘 조금 전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빨리 보고 오셨어요. 네, 송영길 전 대표. 오늘 아침에 올린 글이에요. 심평 변호사가 윤석열 접견하고 윤이 1.8평 방에서 골판지 책상 위에 쪼그려 앉아서 간신히 식사하고 최소한의 운동도 할 수 없었으며 생지옥이라고 미국의 개입을 촉구를 했다라고 하면서 황당한 일이다. 윤희 특검 시절 이명박 박근혜 구속하고 송영길 조국 등도 구속해서 모두 동일 조건에서 고생을 했다. 그런데 윤석열은 일반 수용인 4명이 갇혀있는 공간에 있는 건데 그것도 덜 더운 2층이다. 나는 3층이었는데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나보다도 좋은 조건에 있었고 이 역대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구속시켜서 그런 방에 있었는데 왜 이제 와서 힘들다고 그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창근 위원님. 맞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시켰던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동일한 조건에서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러한 불평불만 나온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뒤늦게 이제 자서전 등을 통해서 알려진 얘기는 운동하는 시간에 그냥 운동을 참석하고 그리고 수용소 안에서는 책을 읽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정말 건강상의 이유로 팔이 올라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빨랫줄에 빨래를 넣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교도소 측에서 의료진이 판단했을 때 그제서야 병원에 이렇게 이송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참아가면서 견뎠단 말이죠.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구속된 지 얼마 됐다고 이런 불평불만을 내놓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은 모든 수사나 재판은 거부하면서 하루에 변호인을 접견하는 횟수는 역대 다른 어느 대통령보다 많아요. 그 얘기는 변호인을 접견했을 때 시간 제한도 없지 않습니까? 그 자체도 또 특혜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 현타가 올 정도로 이런 행동을 하지 말고 정말 본인이 전직 대통령답게 그렇게 행동을 할 때만이 네. 국민들도 동정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불평불만을 내놓는 자체는 국민들로부터 일만의 동정심도 이제 다 걷어들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행동은 이제는 중단돼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두 분이 공통적으로 지금 심평 변호사의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의 말씀을 좀 주셨는데 심평 변호사가 이런 얘기에 또다시 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려나 같이 볼까요? 네. 진보 언론은 그 독방이 5명, 6명 수감자 면적이라는 거짓 정보를 유포했다. 그 말이 거짓이다라고 반박을 했어요.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 전 총리가 수감이 됐을 때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쓰는 독방에 몇 개 경계를 허물어서 책상, 에어컨 등 비품을 넣어서 최소한의 예우를 갖춰줬다라고 하면서 이 독방은 서울구치소에서 주로 유영철 같은 미집행 사형수한테 배당되는 곳이다. 여기가 무슨 특혜 공간이냐, 이건 어폐가 있다라고 얘기를 올렸습니다. 소영주 대변인님. 네. 그 5명, 6명 쓴다는 그 말이 거짓이에요 라고 다시 또 글을 올렸어요. 살아본 사람이 알겠어요. 밖에서 본 사람이 알겠어요. 송영길 전 대표는 별건 수사로 억울하게 11개월을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돈봉투 사건 무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별건으로 해서 정치자금법으로 11개월을 그 구치소에서 생활했고 본인 방만 알겠어요. 다른 방 다 알죠. 심평 변호사 얼마나 살았는지 모르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경험한 사람이 가장 정확한 겁니다. 그냥 밖에서 보고 듣고 그냥 본인이 유추해서 얘기한 건 틀리다. 그리고 특히 감옥에 무슨 특혜 논란입니까?
수감이라는 것은 반성하는 곳이에요. 일반인과 달라야 되고요.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네. 저는 일반인과 똑같이 대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국민 정서에 맞고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심평 변호사가 하는 것은 국민들의 정서에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내란 행위로 있어서 지금 나라가 아직도 어수선한 상황인데 여전히 그 내란 우두머리는 특검 수사도 안 받고 재판도 안 나가고 구치소에서는 아프지 않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프다고 계속 어깃장을 놓잖아요. 이런 무례한 행태를 보이는 이런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심평 변호사는 뭘 그렇게 해주고 싶어서 특혜는 아니다라고 하는지 저는 솔직히 이런 메시지들은 들을 가치가 없다라고 좀 단호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아까보다 좀 더 수위가 올라가셨어요. 네, 이런 건 볼 가치도 없습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특검 조사도 안 받고 재판도 안 받고 아까 어깃장을 놓고 있다라고 지금 표현을 쓰셨는데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경민 변호사님 특검의 고민 지점이 아니겠느냐. 불러도 안 오고 끌어내려고 해도 낼 수도 없는 상태고 재판에도 안 나오고 그럼 특검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이제 전에 이제 내란 특검처럼 뭐 조사에 더 이상 응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이제 기존에 이제 갖춰진 진술, 그다음에 네. 증거 자료들을 토대로 이제 뭐 재판을 해보는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뭐 조사에 온다고 하더라도 진술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 대면 조사를 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나오지 않을 가능성 너무나 높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뭐 김건희 특검 입장에서도 이 관련자들의 진술을 조금 더 촘촘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객관적인 증거, 녹취록 이런 것들이 있긴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토대로 뭐 반대 신문권을 이제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포기를 하는 그런 이제 형국이 됐으니 네.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증거를 취합을 해서 아마 그냥 재판을 해부하는 쪽으로 궁극적으로는 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끝까지 조사받기를 거부하고 본인의 방어권까지도 포기하면서 조사를 안 받겠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별 수 있겠느냐 결국 내란 특검 때처럼 이 그냥 있는 주변에 뭐 참고인 조사나 다른 얘기들 진술과 정황 다른 증거들을 모아서 그걸로 기소를 가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도 안 나오고 특검 소환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죠. 하지만 김건희 여사는 저는 나가서 성실하게 조사 받겠습니다. 다만 하루에 하나씩만 조사할게요. 조사 받게 해주세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어쨌거나 나가서 조사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제 나온 게 갑자기 또 다른 그라프 목걸이 말고 반클리프 아펠 6천만 원짜리 목걸이가 툭 얘기가 나왔죠. 관련해서 어제 그 내용 관련해서 이런 보도가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같이 볼까요? 네, 조선일보입니다. 김 여사 측 반클리프 목걸이 모조품사 친오빠한테 준 거다. 나토 갈 때 내가 빌려서 착용을 한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6천만 원짜리 목걸이인데 진짜면 이거 왜 재산 신고 안 했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거 모조품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모조품이라고 그래서 아무 데나 나서 어디 놨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특검이 이 압수수색을 하다 보니까 김 여사 오빠의 장모님 댁에서 이 목걸이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대체 왜 여기 있는 거예요? 라고 했는데 김 여사 측의 입장은 그 목걸이 모조품 맞고요. 내가 모조품을 사서 오빠를 줬는데 내가 그때 나토 2022년 스페인 갈 때 살짝 좀 빌려서 쓰고 다시 준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경민 변호사님 사실 오빠한테 모조품을 사서 주고 내가 빌려서 쓰고 다시 갖다 줬으면 처음부터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됐었던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뭐 오빠의 장모 집까지 가서 압수수색을 할지 이런 네. 부분까지는 또 고려를 안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반클리프 앞에 목걸이가 어쨌든 이제 그 존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게 조사를 받을 그것을 예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알리바이를 구성을 했을 가능성.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본인이 구입을 한 게 아니고 뭔가 이제 선물용으로 이제 모조품을 지금 사서 이제 오빠한테 줬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모조품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금액적으로 이제 500만 원 미만으로 조금 낮추려는 그런 의도도 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오빠한테 줬다라는 부분도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배우자, 본인
재산에 대해서만 이제 이 공직자윤리법상 이제 신고 대상이니까 오빠를 끼워 넣게 되면 오빠는 사실은 그 대상에서 제외가 되거든요. 그래서 신고 의무가 없었다 뭐 이런 부분도 조금 강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대통령실의 기존에 해명이 있긴 했지만 이후에 이제 특검 조사를 앞두고 있어서는 더더욱 이제 법적으로 조금 촘촘하게 이게 왜 혐의가 없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싶은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그런 이제 뭐 계획이지 않나 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받고 있는 의혹 혐의들에 대해서 좀 빠져나가는 이 어떻게 보면 알리바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오빠라는 관계 그리고 모조품이라는 거 이런 포인트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거를 잘 이렇게 엮어서 좀 이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어제 직접 특검에서 김 여사 오빠를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끝나고 나오는 모습 같이 보고 오실까요? 김 여사 목걸이 왜 장모님 집에 있었는지 목걸이 은폐하려고 하신 거예요? 저 오늘 조사에서 어떤 얘기 하셨어요? 그 목걸이 왜 장모님 댁에서 나왔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목걸이 은폐하려고 하신 겁니까? 목걸이 혹시 모조품인가요? 네, 보신 것처럼 어떠한 얘기에도 의정을 밝히지 않고 얼굴을 가리고 가는 모습을 지금 보셨습니다. 네. 특검 김건희 오빠 김진우 소환 목걸이 은닉 공흥지구 특혜 조사를 했다. 지금 이 특검의 조사가 김 여사의 주변인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좀 범위를 좀 넓혀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는 거죠. 근데 더불어서 김 여사 관련한 의혹 여기까지도 지금 특검이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 동아일보 같이 볼까요? 김건희 849명 초청, 윤 765명보다 많았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싶을 수 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취임식 얘기입니다. 취임식에 김 여사가 초청한 사람이 850명쯤, 윤 전 대통령이 초청한 사람이 760명쯤 됐었더라. 그리고 이 안에는 보수 유튜버 그리고 단골 식당 사장님도 다 포함이 됐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창근 위원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취임식인데 윤 전 대통령보다는 김 여사 지인들이 더 많이 초청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 초청 명단을 또 이렇게 보도된 걸 봤더니 사실 대통령 취임식은 전 국민 앞에 앞으로 5년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을 발표하는 자리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 공적인 영역입니다. 하지만 초청 명단을 봤더니 사실 사적인 영역에 너무 치우쳐 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애초에 취임 때부터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구분하지 못한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의심까지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청와대 부속실에 있으면서 취임식을 준비하면서 초청을 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간의 공적인 행보에서 만났던 분들, 이러한 분들 중심으로 초청을 한 게 주였거든요. 그래서 사적인 대상이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윤 대통령 부부 같은 경우는 사적인 영역을 넘어서 이 명단 안에는 이미 벌써 특검의 수사 선상에 오른 사람이 30명 가까이 됩니다. 이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취임식을 이용해서 그간의 본인들의 관계에 있어서 신세를 갚으려고 했는가 아니면은 그러한 범죄에 이런 부분들이 연계돼 있다 보니 관리했다는 그런 측면까지도 의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명명백백하게 특검에서 제대로 가려야 된다. 그리고 이 취임식 참석 명단이 또 다른 불필요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선의의 불행을 걷는 선의의 피해를 보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적어도 수사선상에 오른 사람들만큼은 철저하게 진위를 가릴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취임식 초청 명단을 좀 보니까 공사 구분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취임식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 곧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식에 버금가는 임명식도 곧 있을 예정인 거죠. 국민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이 대통령 광복절에 8.15에 국민 임명식 윤 빼고 전직 대통령들 초청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서영주 대변인 좀 저게 좀 직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취임식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좀 아이러니한 게 결국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사실상 취임식인 거잖아요, 이게. 이 자리에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당연히 못 가죠.
뭐 갈 자격이 될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라고 저희가 계속해서 예우를 붙여주는 것은 최종 대법원의 판결이 안 나와서 그럴 것인데 사실 내란 행위를 저지른 대통령을 계속해서 대통령을 할 수는 없죠. 전두환 CG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은 불편해할 겁니다. 최소한 노태우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는 가능할 거예요. 국정농단에서 파면을 됐다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의 능력의 부족함 때문에 측근을 잘못 써서 됐던 것이지 사실 내란을 통해서 나라를 뒤집고 독재하려고 했던 것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 밖에서 활동했던 사람이라서 전직 대통령 예우를 할 수가 없다. 저는 두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두 부부의 어떤 예우 자체는 최종적으로 법원 판결이 되면 저는 좀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 정도 싶을 정도의 국민 정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국민임명식을 하는데 광복절이 이번에 80주년입니다. 네. 그래서 그 기념하는 차원에서 저번에 선서만 하고 대통령 취임을 했기 때문에 겸사겸사 광복의 어떤 여러 가지 의미와 함께 국민임명식을 하겠다는 측면이라서 윤석열 전 대통령 뺀다. 그거는 당연한 일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아직 수사를 받는 중이고 재판을 받는 중이죠. 이 두 부부 빼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추후 역사적 평가도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역사가 알려주겠죠. 다음 키워드로 가봅니다. 피의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기사 같이 보시죠. 김건희 특검 공천 개입 의혹 이준석 압수수색입니다. 어제 저희가 방송을 시작하면서 오프닝 때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지금 이준석 이 개혁신당 대표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집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이 압수수색 일찍 8시 전부터 특검이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상당히 늦은 시간까지 좀 이어졌습니다. 잠깐 보고 오실까요? 특검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 부당선거 개입, 공천 개입 사건 관련하여 이준석 의원의 주거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직접 들어보셨죠. 이준석 의원 지금 이런 혐의로 현재 뭐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여기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2022년 6월 재보선 관련해서 당시에 국민의힘 대표였었죠. 이때는 명태균 청탁으로 김영선 공천 여기에 이제 개입된 거 아니겠느냐라는 것인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작년 4월 총선 관련입니다. 총선 때 이 당시에 김영선 이 전 의원에 대해서 비례대표 1번 뭔가 폭로하는 대가로 비례대표 1번을 이 뭐 줄지 말지 여부를 논의를 7불사에서 한 거 아니겠느냐. 관련 당시에는 또 개혁신당 대표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이 건 관련해 갖고 현재 아까 살짝 얘기가 나온 게 피의자 신분으로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볼까요? 피의자인 것도 있고 참고인인 것도 있습니다. 어렵죠. 보겠습니다. 일단 22년 재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은 피의자고요. 24년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은 참고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경민 변호사님. 피의자인 것과 참고인이라는 거는 어떤 상황이라는 거냐라는 거죠. 피의자는 이제 의심을 받고 있는 네. 주체이고, 그래서 이제 혐의가 어느 정도 뭐 확정적으로 이제 이 사람의 유죄 판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의심받을 수 있는 이제 증거들이 튀어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도 이 증거를 확보를 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겠다. 강제 수사에 착수를 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아마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소환 조사가 아마 예정된 수순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2024년 그러니까 작년 총선에서의 그런 이제 뭔가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이 당시에 이제 뭐 7부사에서 회담을 가졌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명확하게 혐의가 좀 뚜렷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회담은 했는데 이제 모여서 이야기는 했는데 그 이후에 액션이 있었는지. 개혁신당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서 좀 그런 이제 액션까지 나아갔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이제 실행에 착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뭐 직권 남용으로도 문제를 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거기에 나가지는 않고 그냥 회동으로만 그쳤다. 이럴 것 같으면은 조금 아직까지는 그때 당시 사실관계에 조금 더 들여다보는 차원에서만 지금 참고인 신분으로서 확인을 해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의자 참고인은 그런 뉘앙스에 있어가지고 좀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살짝 요약을 해보면 이런 거죠. 참고인은 좀 멀리 있고요. 피의자는 좀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가까이 있어서 소환, 조사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지금 그런 얘기인 겁니다.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되자마자 바로 지금 압수수색 피의자 신분으로 지금 압수수색을 당한 그런 상황인 건데 이준석 대표 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아무래도 뭐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기가 공교롭다. 이렇게 전당대회 끝나고 나가지고 오늘 이제 보통 당 지도부의 새로운 운영 계획이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언론도 그런데 관심이 있어야 될 상황인데 이걸 압수수색을 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뭐 현행범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뭐 급작스럽게 진행할 필요가 있느냐. 오해 살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 특검이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좀 시기가 좀 공교롭지 않습니까? 내가 대표 되자마자 지금 청사진을 좀 얘기를 해야 될 판에 지금 왜 이 시기에 하는 거죠? 오해 살일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서영주 대변인님 시기가 좀 공교롭다라고 좀 얘기를 했어요 이준석 대표. 조금 그 당황한 듯한 인터뷰 내용인 것 같아요. 사실 특검이 네. 이준석 의원의 정치 일정을 고려할 만큼 그렇게 한가롭지 않습니다. 시간도 짧고 수사 범위도 넓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하자면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이준석 의원은 그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공교롭다 시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준석 의원이 잘못 당황했구나. 사실 그냥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하는 거. 그게 이제 사실상 이준석 의원이 그동안 주장했다. 본인은 상관이 없다. 물론 김건희 씨와 통화도 하고 만나긴 했으나 네. 사실 이 공천에 개입한 적이 없다. 그 부분만 밝혀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오히려 이준석 대표의 공교롭다, 의심 살릴 하지 말아라라는 얘기들이 더 당황스럽다는 거를 방증하는 거 아니겠느냐. 착실하게 수사 받아라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검찰의 수사가 확실히 세 개 특검 모두 좀 속도를 확실하게 좀 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